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어떻게 2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음모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형제간의 배신과 탐욕,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진실의 힘,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놀라운 반전까지. 소설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정의의 승리에 대한 깊은 감동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오후 2시,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로비는 마치 축제 같았죠. 번쩍번쩍한 조명 아래 건축업계 유명한 분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고요. 수디자인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시작한 회사가 마침내 꿈꿔왔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순간이었거든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린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완공식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사실 완공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시작한 작은 사무실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참석한 분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어요.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로비의 곡선형 천장과 자연광을 활용한 채광 시스템은 정말 예술 작품 같다고 극찬했거든요.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저만의 독창적인 공간이었어요. 업계 유명한 분들이 앞다투어 제게 명함을 건네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지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건축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완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기쁨이 서서히 씁쓸함으로 바뀌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이정우. 그분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취의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건축 사무실이었거든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낡은 4층 건물 2층. 겨우 20평 남짓한 그 소담한 공간에서 저는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앉아 계시던 낡은 나무 책상, 벽면을 가득 장식하고 있던 각종 건축 도구들, 그리고 공간 곳곳에 배어있던 아버지 특유의 목공풀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로 당당하게 서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사무실을 크게 확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옆 방까지 빌려서 더 많은 직원들을 뽑고 더욱 큰 프로젝트들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확장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러 사무실로 향했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무거운 나무 책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서 이삿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책상 서랍들을 완전히 비워야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깔끔한 분이셨거든요. 서랍마다 용도별로 아주 체계적이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펜이나 지우개 같은 문구류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중요한 계약서들과 도면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른 서랍들에 비해서 유독 얕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볼수록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손전등을 켜고 서랍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바닥판의 가장자리를 살펴보니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처럼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바닥판을 천천히 들어올리자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두꺼운 갈색 가죽 봉투 하나와 낡은 가죽 노트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수진이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손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건축 설계도 여러 장과 함께 각종 토지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설계도를 하나씩 펼쳐보던 중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설계도는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 센트럴타워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45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대형 쇼핑몰이 결합된 그 웅장한 건축물의 모든 세부 사항이 무려 20년 전에 이미 아버지 손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함께 들어있던 토지 서류였어요. 현재 센트럴타워가 자리하고 있는 그 값비싼 땅의 원래 주인이 바로 아버지 이정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귀중한 부동산이 20년 전 당시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센트럴타워의 시세를 생각한다면 그 땅은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아버지께서는 왜 그토록 귀중한 재산을 헐값에 내놓으셨던 걸까요? 더욱이 자신이 직접 설계한 꿈의 건물이 올라갈 그 소중한 땅을 왜 포기하셨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가죽 노트를 펼쳐보니 더욱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노트 곳곳에는 아버지의 급하고 불안한 글씨로 쓰여진 메모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특히 절대석에게는 이라는 미완성 문장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났어요. 석이라는 건 분명히 삼촌 이태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노트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어른이 되면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과연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떤 위험을 걱정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삼촌과 관련된 뭔가를 그토록 경계하고 계셨던 걸까요? 노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부 페이지들이 깔끔하게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고 남아있는 페이지들 사이에도 뭔가를 의도적으로 지운 듯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없애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노트 끝부분에 불규칙하게 적혀있던 숫자들이었어요. 1204, 0825, 2247 같은 네 자리 숫자들이 특별한 규칙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날짜인가 싶었는데 형식이 일반적인 날짜 표기법과는 맞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것들이 어떤 중요한 암호나 비밀번호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었거든요. 과연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로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삼촌과의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삼촌 이태석을 만나러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태석건설 본사로 향했어요. 30층 규모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 빌딩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을 자랑했어요. 1층 로비부터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직원들의 세련된 차림새는 이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회장실에서 만난 삼촌은 여전히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설계도와 토지 서류들을 꺼내 보이는 순간 삼촌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보인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삼촌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IMF 외환위기 직후라서 모든 게 극도로 어려웠다고 설명하셨어요. 동생인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 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동생은 끝까지 거절했다고 하셨거든요. 삼촌 말로는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땅을 팔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등록금 마련이 절실했고 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땅을 내놓게 되었고 형인 자신이 그 땅을 사서 현재의 센트럴 타워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삼촌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완벽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 같았고 반면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불안하고 절망적인 내용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특히 절대석에게는 이라는 그 미완성 메모가 계속해서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삼촌이 제게 설계도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불편하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들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작업물이 아니라 당시 태석건설의 공식 프로젝트 자료였다고 주장하셨어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엄연히 회사 소유의 기밀 자료라는 거였어요. 삼촌의 이런 요구는 저에게 더욱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정말로 단순한 가족 간의 경제적 거래였다면 왜 그토록 신경질적으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계속된 의구심으로 혹시 모를 스토리를 더 듣고 싶어서 저는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이자 직원이었던 박민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가다운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민호는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과 창의성을 지닌 건축가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거든요. 특히 복잡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그 독특한 설계 능력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고 극찬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증언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20년 전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완전히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시에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민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누군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전화통화를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셨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특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계셨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었다고 했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호의 증언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이야기가 있으니 반드시 저녁에 만나자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오후 5시경 강남대로에서 대형 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털어놓은 또 다른 사실이 저를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렸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삼촌 태석이 직접 민호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즉시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거부한다면 민호에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고 했어요. 민호는 그때의 공포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석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투에서 그가 결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3년 전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어머니는 평상시에는 의식이 흐릿한 편이었지만 가끔씩 과거의 기억들이 놀랍도록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김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도 역력했어요.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설계도와 토지 서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급변했어요. 마치 정신이 갑자기 또렷해진 것처럼 어머니가 제 손을 있는 힘껏 붙잡으며 절규하듯 말씀하셨어요. 그걸 왜 꺼냈니? 서기가 알게 되면 절대 안 돼. 이제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야. 어머니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온몸을 떨면서 중얼거리셨어요. 병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정제의 효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후 중얼거린 말들이 더욱 큰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어요. 1.204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0815는 수진이의 생일. 2247은 그 비밀번호들을 왜?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노트에 불규칙하게 적혀있던 그 숫자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비밀번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암호들로 과연 무엇을 열 수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숨겨두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어머니의 공황 상태와 그 후에 중얼거린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이 숫자들 뒤에는 20년간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틀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촌의 며느리인 한지영 변호사로부터 온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전화였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졌거든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반드시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복잡하게 섞인 마음으로 만남을 수락했어요. 과연 삼촌의 가족인 그녀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강남구 청담동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만난 지영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걸맞은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법무법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경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논리적인 말투에서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의 면모를 쉽게 엿볼 수 있었어요. 지영은 사전에 충분한 경계를 확인한 후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시아버지인 태석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당부했거든요. 지영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혼한 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아버지의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들을 직접 목격해왔다는 거였어요.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대규모 뒷돈거래, 경쟁 업체들을 없애기 위한 음모와 불법적 견제, 그리고 체계적인 부동산 투기까지. 태석건설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법과 부정이 숨어 있었다고 폭로했어요. 특히 20년 전 센트럴타워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극도로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어요. 지영이 결혼 초기에 우연한 기회에 목격한 시아버지의 비밀 금고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수상한 서류들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조작된 가짜 빚관계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털어놓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20년 전 아버지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지영은 아버지의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건축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건축이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로스쿨로 전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영은 아버지를 단순한 스승이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정신적인 아버지처럼 깊이 존경하고 따랐다고 기억했어요. 아버지는 건축 기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건축가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 존경하는 스승이 갑작스럽게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 지영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지영이 태석의 아들과 결혼한 것조차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존경하는 스승을 죽음으로 내몬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스스로 들어간 거였어요. 결혼 생활 8년 동안 모든 굴욕과 고통을 참아가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왔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서 점차 자기도 생활에 적응을 해버렸고 이런 증거를 다시 꺼낼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를 찾아왔다는 소식에 작은 용기가 생겼다면서 사실 시아버지가 두렵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영이 준 새로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거실 한편에 자리한 오래된 책장의 뒤편을 살펴보다가 두꺼운 먼지에 덮여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시던 각종 건축 도구들과 함께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간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일기의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했어요. 99년 3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석이 형이 내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설계를 그대로 훔쳐갔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와 수진이를 위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3월 28일 기록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형이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계약서들을 만들어서 내 소중한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형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게 이 모든 걸 준비해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4월 10일자 일기는 더욱 처참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하지만 형이 영희와 수진이에게 해를 가할까봐 너무나 두렵다. 어젯밤에도 또 다른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조용히 순순히 넘어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4월 22일 일기에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민호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요즘 들어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혹시 민호마저도 형이 심어놓은 스파이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든다. 가장 마지막 기록인 4월 30일 일기는 저를 완전히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내일 민호와 만나기로 최종 약속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다. 만약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수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센트럴타워 지하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 2247번 금고에 모든 결정적 증거들을 안전하게 숨겨두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홀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셨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2247번 금고가 특히 중요했어요. 바로 노트에 적혀있던 그 암호 숫자 중 하나였거든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저는 홀로 센트럴 타워로 향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건물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지하층을 탐색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에서 언급된 그 신비로운 금고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지하 3층은 주로 각종 기계실들과 창고들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원본 설계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어요. 설계도상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문의 공간들이 여러 곳 발견되었거든요. 건물의 동쪽 모서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던 중 명백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벽면의 특정 부분이 다른 곳들과는 미묘하게 다른 재질과 색감을 띠고 있었거든요.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둔탁하고 공허한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더욱 세심하게 벽면을 관찰하던 중 바닥 근처의 먼지 속에서 작은 번호판을 발견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두꺼운 먼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잠금 장치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암호 2247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잠시의 정적 후 청명한 전자음과 함께 벽의 일부분이 마치 비밀의 문처럼 조용히 열렸어요. 그 안쪽은 약 2평 정도 되는 아담한 크기의 비밀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금고들과 함께 오래된 책상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표면에 두껍게 쌓인 먼지의 층을 보니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큰 금고에는 224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메시지 같았거든요. 다시 한 번 같은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어요. 삼촌 태석의 각종 비리와 범죄 행위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들,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들, 그리고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한 사진 자료들까지. 아버지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숨을 걸고 준비해온 완벽한 복수의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태석과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의 대규모 뒷돈 거래를 생생하게 녹음한 테이프들이었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몰래 오고 갔는지 그 더러운 거래의 실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태석이 업계의 경쟁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없애기 위해 동원한 온갖 불법적이고 비열한 수법들도 자세히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허위 신고와 무고, 세무당국을 이용한 표적조사 압박, 심지어는 직접적인 인신 협박까지. 태석건설이 오늘날의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처럼 치졸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촘촘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는 태석이 동생인 아버지를 직접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였어요. 태석의 차가운 목소리로 만약 조용히 순순히 넘어가지 않는다면 가족들, 특히 수진이에게도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견한 자료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사고 당일의 현장 주변 CCTV 화면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캡처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사고 현장 인근에 태석의 개인 차량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과 직후의 모습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고의적 살인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떻게 교통사고의 증거를 모아두셨을까 궁금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가 당한 사고의 증거를 어떻게 모았을까 궁금하면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고 안의 자료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던 중 또 다른 폭탄 같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공식적인 혈액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그 결과는 저를 완전히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렸어요. 혈액검사 결과서에는 민호와 아버지 정우 사이에 명백한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즉, 민호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 결과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장문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우리 가족사에 숨겨진 슬픈 진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이전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친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전 부인이 어린 민호를 데리고 완전히 행방을 감춰버려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민호를 발견하게 되었고 확신을 얻기 위해 비밀리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던 거였어요. 편지에는 아버지의 복잡하고 고뇌에 찬 심경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호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태석이 민호까지 자신의 음모에 끌어들이거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대신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수집해서 언젠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민호와 제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적혀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호가 태석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게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민호에게 완전히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민호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원망을 계획적으로 심어놓았던 거였어요. 결국 민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모든 게 태석의 악랄한 조작과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태석은 민호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이처럼 잔혹한 거짓말까지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제가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비밀 공간에서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었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전자잠금 장치를 조작해서 문을 잠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두드리며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너무나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태석의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태석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신은 20년 전부터 이 비밀 공간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혹한 고문을 통해 모든 비밀을 강제로 털어놓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태석이 아버지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한 거였어요. 자신이 직접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완전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동생이 끝까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냉혹하게 설명했어요. 태석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동생 정우는 너무나 순진하고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였다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단지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태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20년 전처럼 모든 진실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태석은 저에게 잔혹한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10분 안에 모든 증거 자료들을 직접 돌려주지 않으면 이 밀폐된 공간에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민호와 지영이 함께 나타나 태석을 기습 공격한 거예요. 오랫동안 계획해온 완벽한 협공이었거든요. 태석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완전히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치밀한 협력과 강한 의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은 이미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완료해 놓은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곧 수사기관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저를 구출해낸 후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 찾은 검사지들을 보여주며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혈액검사 결과서와 아버지가 남기신 감동적인 편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점차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원망하고 미워해온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갈등과 오해가 태석의 악랄한 조작과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민호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자신이 20년간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랑으로 기억했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원망과 분노로 낭비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희망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였거든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태석은 즉시 체포되었어요. 제가 발견한 20년간의 증거들과 지영이 8년 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이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태석의 모든 범죄 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특히 아버지의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직접 실행했다는 증거들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사고 현장의 CCTV 화면들, 협박 내용이 담긴 생생한 녹음 테이프들, 그리고 위협적인 편지들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거든요.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태석의 범죄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을 넘어서 대규모 조직적 부패와 연쇄살인에 이르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였어요. 건축업계 전반에 걸친 부패의 고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관련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태석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내몰렸어요. 태석이 불법적으로 모은 모든 재산은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으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전국의 언론들도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형제를 살해한 건설업계 거물의 몰락, 20년간 은밀히 진행된 살인 음모의 진실, 한 가족을 파괴한 탐욕의 최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매일 신문과 방송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관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완전히 회복된 거였어요. 정우가 얼마나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동시에 얼마나 고결하고 윤리적인 인품을 지닌 분이었는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20년간의 오해로 인한 깊은 상처 때문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20년간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서서히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깊은 미안함으로 변해갔거든요. 지영은 마침내 8년간의 고통스러운 위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였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6개월 후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새로운 회사 정우건축을 설립했어요.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반적인 건축회사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뜻하고
실용적인 주택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생전에 진심으로 꿈꾸셨던 건축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어요. 민호도 주저없이 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혈연으로 연결된 친남매가 함께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완벽한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능력들이 결합되면서 정우건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업계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철학과 접근 방식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보내주었거든요. 지영은 오랫동안 중단했던 변호사 활동을 재개해서 우리 회사의 법무팀을 이끌어주기로 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이제는 정의롭고 의미 있는 일에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전반적으로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의식이 또렷해지는 귀중한 순간들에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서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무척 뿌듯해하고 계실 거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비록 병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지셨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센트럴타워는 결국 완전한 철거가 결정되었어요. 건축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과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 건물은 아버지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 담긴 작품이 아니라 태석의 탐욕과 야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정우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시민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어요. 시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였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리는 가장 적절한 기념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우건축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 완공을 알리는 따뜻한 소식이 담긴 신문을 소중히 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수백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는 뿌듯한 내용이었거든요. 묘비 앞에는 이미 작고 소담한 꽃다발 하나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최근 다녀간 흔적이었어요. 이제 우리 남매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같은 꿈과 이상으로도 단단히 연결된 거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꿈꾸셨던 서민을 위한 따뜻한 건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민호 오빠와 함께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태석의 모든 악랄한 음모와 범죄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 이제 정말로 평안하게 영원한 안식을 취하셔도 된다고 간절히 속삭였거든요. 그때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벅찬 감동 때문이었거든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저는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친오빠를 되찾았고 진정한 동지이자 평생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민호는 곧 삼촌이 될 거라며 벌써부터 신이 나서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법무팀의 리더로서 정우건축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묘소를 떠나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께 잘 인사드렸다고 오늘 오후에 진행될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마무리 작업을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몇 초 후 민호에게서 포근한 답장이 도착했어요. 곧 사무실로 갈게. 이따 보자 동생아.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소통이 가능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 가득한 희망과 따뜻한 온정을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꿈꾸셨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 그리고 새롭게 결합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가 남기신 설계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면서 벌어진 장대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어요. 긴 세월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고 억압당하며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진실은 언제나 그 숨겨진 힘을 발휘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영원하고 불멸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 정우가 20년 전에 사랑으로 심어놓은 진실의 씨앗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 소중한 가족들을 구해냈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거든요. 저와 민호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나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실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말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을 향한 용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꿈도 실현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